2020년 4월 미국 FDA가 멈춰섰습니다. 전 세계 의료 AI 시장을 지배하는 미국 식품의약국. 지금까지 1,450개의 AI 의료기기를 승인한 세계 최고의 규제기관입니다. 그런데 생성형 AI 의료기기 승인은 단 한 건도 내지 못했습니다. 환각현상, AI가 거짓을 사실처럼 만들어내는 이 치명적 문제 앞에서 FDA는 심사 기준조차 완성하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유럽 EMA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벽을 먼저 넘은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아닙니다. 독일이 아닙니다. 한국입니다. 한국식약처가 세계 최초로 생성형 AI 의료기기 심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세계 최초로 승인을 냈습니다. 의료 AI의 규칙을 쓰는 나라가 바뀐 겁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한국의 위상이 널리 알려집니다. 한국 화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데이비드 모건이라고 합니다. 20년간 의료 AI와 함께 살아온 사람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 의료기기 심사관으로 시작해서 디지털 헬스 부문 선임 심사관까지 지냈습니다. AI가 의료기기로 인정받기 시작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제 손을 거친 AI 의료기기 심사 건만 200건이 넘습니다. 지금은 FDA를 나와서 글로벌 의료 AI 규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각국 규제 당국과 의료 AI 기업 사이에서 이 기술이 환자에게 안전한가를 판단하는 게 제 일입니다. 이 바닥에서 20년이면 의료 AI라는 단어가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이 분야에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 제가 한국의 의료 AI를 어떻게 봤느냐?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한국은 빠른 나라였습니다. 뷰노라는 회사가 2018년에 골 연령 판독 AI로 한국 식약처 첫 승인을 받았을 때 저는 FDA 사무실에서 그 뉴스를 봤습니다. 괜찮네, 아시아에서도 의료 AI가 움직이는구나. 그 정도였습니다. 한국은 FDA의 기준을 참고해서 따라오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학생이었죠. 미국이 교과서를 쓰면 한국이 공부하는 구조, 한 번도 그 반대를 상상한 적이 없었습니다. 의료 AI의 세계에는 하나의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FDA가 기준을 세우면 세계가 따른다. 유럽 EMA가 가끔 독자 노선을 걷기도 하지만 결국 큰 그림은 FDA가 그립니다. 전 세계 의료기기 시장의 40% 이상이 미궁이고 FDA의 승인이 없으면 글로벌 시장의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요. 20년간 이 불문율은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생성형 AI가 등장하기 전까지는요. 생성형 AI, 챗GPT로 대표되는 이 기술이 의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기존 AI 의료기기는 단순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넣으면 이 부위에 결절 의심이라고 동그라미를 쳐줘주는 수준이었죠. 출력이 정해져 있으니 심사도 정해진 틀 안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성형 AI는 다릅니다. 같은 엑스레이를 넣어도 매번 다른 텍스트를 생성합니다. 전문의처럼 문장으로 소견서를 써내는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가끔 AI가 없는 소견을 있다고 쓸 수 있습니다. 환각현상. 챗GPT가 가끔 엉뚱한 답을 하는 것처럼요. 일상에서는 웃고 넘길 수 있지만 의료에서 환각은 오진이고 오진은 생명입니다. FDA는 이 문제 앞에서 멈췄습니다. 2024년에 생성형 AI 전담위원회를 만들었지만 2026년 4월 현재까지 심사 기준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유럽 EMA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되고 가장 권위 있는 규제기관들이 생성형 AI 앞에서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대열에 있었습니다. 이건 10년은 더 걸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한 통의 이메일이 왔습니다.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보낸 겁니다. 세계 최초로 생성형 AI 의료기기를 승인했다는 소식과 함께 워싱턴에서 열리는 글로벌 의료 AI 규제 포럼에서 발표를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일을 3번 읽었습니다. 한국이 먼저 했다고? FDA보다?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참석하겠다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요청했습니다. 포럼 전에 서울에 들러 직접 보고 싶다고.
포럼이 열리는 건물은 워싱턴 DC K 스트리트의 오래된 석조 빌딩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에 구두 소리가 울렸고 로비 한쪽에 걸린 대형 스크린에는 글로벌 메디컬 AI 레귤러토리 포럼 2026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며 생각했습니다. 이 건물에서 20년간 수없이 포럼에 참석했지만 한국이 화제의 중심이 된 건 오늘이 처음이라고. 회의실 문을 열자 에어컨 바람과 함께 진한 커피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넓은 직사각형 테이블 위에 노트북과 물병이 정렬되어 있었고 이미 12명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FDA 현직 디지털 헬스 담당관, WHO 디지털 헬스 이노베이션 팀 연구관, 유럽 EMA 규제 전문가, 실리콘밸리 의료 AI 투자자, 존스 호킨스와 메이오 클리닉 소속 임상 교수. 이 방에 앉은 사람들이 내리는 판단이 전 세계 의료 AI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560억 달러 시장이 이 테이블 위에서 모양을 잡는 겁니다. 저는 발표 좌석 옆에 앉으며 참석자 명단을 훑었습니다. 한 이름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리처드 밀러, 미국 최대 의료기기 기업 메드트로닉에서 15년간 규제 전략 총괄을 맡았고 지금은 실리콘밸리에서 의료 AI 전문 벤처 캐피탈을 운영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펀드가 투자한 의료 AI 스타트업만 12개. 전부 미국 회사입니다. 밀러는 FDA 심사관 출신은 아니지만 FDA 사람들보다 FDA를 더 잘 아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규제의 빈틈을 찾아서 승인을 받아내는 게 이 사람의 특기였으니까요. 저는 FDA 시절 밀러와 3번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3번 다 그는 자기가 옳다는 걸 증명해냈습니다. 밀러는 테이블 맨 앞줄 왼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파타고니아 조끼에 회색 티셔츠, 청바지, 실리콘밸리의 유니폼이었죠. 왼손에는 테슬라 차키를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오른쪽 입꼬리에는 특유의 비스듬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자신감. 이 사람의 무기는 언제나 그것이었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운용하는 사람 특유의 여유. 세상의 모든 의료 AI가 결국 자기 펀드의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올 거라는 확신이 저 미소 뒤에 있었습니다. 사회자의 인사말이 끝나기도 전에 밀러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정리하고 가시죠.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차키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근 한국식약처가 생성형 AI 의료기기를 승인했다는 소식이 화제입니다. 언론에서 세계 최초라고 떠들고 있죠. 그는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칭찬할 일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밀러는 파타고니아 조끼의 지퍼를 살짝 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생성형 AI의 핵심 문제는 환각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일반인을 위해 설명하자면요. AI가 없는 병변을 있다고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챗GPT가 가끔 엉뚱한 답을 하잖아요. 그게 의료에서 일어나면 사람이 죽습니다. FDA가 1,450개의 AI 의료기기를 승인하면서도 생성형 AI만은 한 건도 허가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신중한 겁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몇몇 참석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FDA 현직 담당관의 고개가 깊이 끄덕여졌습니다. 자기 조직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발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기준의 문제입니다. 밀러는 목소리를 한 톤 낮췄습니다. 한국식약처가 먼저 승인한 건 기준이 먼저 준비돼서가 아니라 기준이 낮아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FDA는 전 세계 의료기기 시장의 40%를 관할합니다. 한국 내수 시장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도 안 됩니다. 3% 시장의 승인이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습니까? 밀러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차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의료는 결국 FDA가 결정합니다. 그건 지난 50년간 바뀌지 않은 사실이고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인정합니다. 서울에 가기 전까지 저도 밀러와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이 먼저 한 건 대단하지만 그게 기준이 높아서인지 낮아서인지는 확인해 봐야 한다고요. FDA에서 20년을 보낸 사람의 본능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못한 걸 다른 나라가 먼저 했다면 그건 뭔가 빠뜨린 거 아닌가. 밀러의 논리는 정확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에 발을 딛기 전까진요.
저는 노트북을 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밀러 씨, 당신이 방금 하신 말씀 전부 이해합니다. 환각 문제도 맞고 FDA의 신중함도 맞고 시장 규모도 맞습니다. 밀러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서울에서 제가 직접 본 것을 말씀드리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회의실에서 벌어질 논쟁이 제 20년 커리어에서 가장 치열한 하루가 될 거라는 것을. 저는 노트북 화면을 참석자들 쪽으로 돌리며 한 달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3월 초 저는 한국식약처의 초청으로 서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생성형 AI 의료기기 가이드라인에 대한 해외 전문가 자문 세션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호기심 반, 의심 반이었습니다. FDA가 2년 넘게 못 만든 기준을 한국이 먼저 만들었다고? 그건 기준을 잘 만든 건지 아니면 기준을 낮게 만든 건지 직접 확인해봐야 할 일이었습니다. FDA 출신의 본능이 그랬습니다. 남이 먼저 했으면 일단 의심부터 하는 거. 인천공항에 내린 건 3월 5일 아침이었습니다. 봄이 오기 직전에 한국은 아직 쌀쌀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찔렀고 하늘은 맑았지만 바람이 날카로웠습니다. 첫 일정은 오송에 있는 식약처 본부 방문이었지만 그 전에 한 곳을 들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세계 최초로 승인된 생성형 AI 의료기기의 임상시험이 진행된 곳이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정문을 지나 본관으로 들어서는데 복도가 사람들로 빼곡했습니다. 환자, 보호자, 간호사, 의사. 아침 9시였는데 이미 대기실 의자가 전부 차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 대형 병원에서도 수없이 복도를 걸어봤지만 이 밀도는 달랐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서울대병원 하루 외래 환자 수가 8,000명이 넘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의 2배에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이 많은 환자를 이 규모의 의료진이 감당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첫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영상의학과 판독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좁은 방에 대형 모니터 3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한쪽 벽에는 엑스레이 필름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푸르스름했고 커피잔 3개가 책상 위에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아침 9시에 커피가 3잔째라는 뜻이었죠. 그때 판독실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에밀리 박, 한국계 미국인으로 전 존스호킨스 영상의학과 펠로우 출신이자 현재 의료 AI 스타트원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번 식약처 자문 세션에 저와 함께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모건 씨, 오셨군요. 에밀리가 악수를 건넸습니다. 먼저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녀가 모니터 앞에 앉아 프로그램 하나를 실행했습니다. 순빛 AI라는 한국 회사가 개발한 AI 리드 CXR. 세계 최초로 식약처 승인을 받은 바로 그 생성형 AI 의료기기였습니다. 에밀리가 흉부 엑스레이 한 장을 시스템에 넣었습니다. 3초. 화면에 텍스트가 떠올랐습니다. 57종의 소견 항목에 대한 예비 판독문이 전문의가 쓴 것처럼 문장으로 생성된 겁니다. 우상엽의 결절 의심 소견 관찰됨, 추가 CT 검사 권장, 좌하엽 경미한 무기폐 소견, 신비대 경계치.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멈췄습니다. 이건 동그라미를 쳐주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전문의의 판독문과 구분이 안 될 정도의 텍스트였습니다. FDA에서 20년간 본 어떤 AI 의료기기와도 차원이 달랐습니다.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모건 씨. 이 뒤에 뭐가 있는지 알면 놀라실 겁니다.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기준이 낮아서 승인된 거라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심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에서 서울 방문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아직 어디에도 공개하지 않은 초안이었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전부 제 쪽으로 모였습니다. 밀러는 다리를 꼬고 의자 등받이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테슬라 차키를 오른손으로 천천히 돌리며 어디 한번 들어보겠다는 자세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돌렸습니다. 먼저 밀러 씨가 제기한 핵심 문제부터 다루겠습니다. 환각 현상, 생성형 AI가 없는 소견을 있다고 만들어내는 문제. 이것이 FDA가 멈춘 이유이고 밀러 씨가 한국의 승인을 의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FDA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FDA 시절 동료였으니까요. 내부 사정을 압니다. FDA는 2024년에 생성형 AI 전담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심사 기준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AI 의료기기 심사 틀로는 생성 AI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존 AI는 출력이 정해져 있습니다. 결절이 있느냐 없느냐, 골절이 있느냐 없느냐, 이진 분류입니다. 그런데 생성형 AI는 텍스트를 생성합니다. 같은 엑스레이를 넣어도 매번 다른 문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정답 문장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가? FDA는 이 철학적 질문 앞에서 멈춰 있는 겁니다. 밀러가 끼어들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게 FDA의 신중함이에요. 철학적 질문을 해결하지 않고 승인을 내면 안 됩니다. 환각이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환자가 죽을 수 있는데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승인하는 게 맞습니까?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FDA를 지키려는 자존심이 느껴졌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각은 실제 위험이고 신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밀러 씨,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FDA가 철학적 질문 앞에서 2년을 고심하는 동안 한국은 뭘 했는지 아십니까? 밀러의 눈이 미세하게 좁아졌습니다. 한국은 질문에 답을 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을 꺼냈습니다. 한국식약처는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텍스트를 문장 단위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임상적 결과로 평가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면요. 저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순비데이아이의 AI 리드 CXR을 서울대병원과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임상시험했습니다. 흉부 엑스레이 1050건. 이 엑스레이를 AI에 넣어서 예비 판독문을 생성하게 한 뒤 영상의학과 전문의 5명이 블라인드 테스트로 평가했습니다. AI가 쓴 판독문과 전문의가 직접 쓴 판독문을 섞어놓고 어느 것이 AI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정확도를 평가한 겁니다. 저는 핵심 숫자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결과입니다. 57종 소견 항목에 대해 AI의 판독 정확도가 전문의 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문의 5명이 AI가 쓴 판독문을 보고 이게 사람이 쓴 건지 AI가 쓴 건지 구분하지 못한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메이오 클리닉 임상 교수가 안경을 고쳤으며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존스 호킨스 교수가 노트에 뭔가를 빠르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환각 문제입니다. 저는 밀러를 바라봤습니다. 이 임상에서 AI의 환각 발생률이 공개됐습니다. 구체적 수치는 식약처 보고서에 있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전문의가 AI 판독문을 검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직접 판독하는 시간의 절반 이하였습니다. AI가 초안을 쓰고 전문의가 확인하는 구조, 환각이 발생하더라도 전문의가 잡아내는 이중 안전장치가 설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환각을 제거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환각은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밀러의 오른손이 멈췄습니다. 차키 돌리기를 멈춘 겁니다. 저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20년간 규제회의 테이블에서 살아온 사람의 감각입니다. 상대가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의 움직임이 멈추는 순간 그건 뇌가 다른 곳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밀러는 아직 반박할 말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처럼 여유롭지는 않았습니다. 그 옆에 앉아있던 마르쿠스 베버가 조용히 노트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WHO 디지털 헬스 이노베이션 팀의 선임 연구관, 독일인 특유의 정밀한 글씨체로 빠르게 펜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직 첫 번째 라운드가 끝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의 공기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밀러는 30초 정도 침묵한 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모건 씨. 임상 설계가 정교하다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 전문의 5명 평가, 이중 안전장치, 나쁘지 않습니다. 그는 주변 참석자들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임상 규모입니다. 1050건이라고 하셨죠? FDA 기준에서 AI 의료기 의료샘사에 필요한 임상 데이터는 통상 수천 건에서 수만 건입니다. 1050건으로 57종 소견을 전부 검증할 수 있습니까? 소견 하나당 채 20건도 안 됩니다. 이 규모로 승인을 내는 건 FDA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몇몇 참석자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FDA 현직 담당관이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자기 조직의 기준이 맞다는 확인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밀러의 반격은 정확했습니다. 숫자로 따지면 1050건은 FDA 기준에 비해 적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FDA의 일반 AI 의료기기 심사 기준으로 보면 1050건은 적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밀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밀러 씨,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FDA의 생성형 AI 의료기기 전용 심사 트랙이 있습니까? 밀러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없습니다. FDA에는 생성형 AI 전용 심사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존 AI 기준으로 생성형 AI를 평가하려니까 맞지 않는 거고 새 기준을 만들려니까 2년째 못 만들고 있는 겁니다. 1450건의 기존 AI를 승인한 경험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기존 틀에 갇혀서 새 틀을 못 만드는 거예요. 저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한국은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한국식약처는 2023년에 디지털 의료료 제품법을 시행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전용 의료기기법을 만들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법을 기반으로 2025년에 세계 최초의 생성형 AI 의료기기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FDA는 기존 틀 안에서 생성형 AI를 끼워 맞추려고 했고 한국은 처음부터 새 틀을 만든 겁니다. 저는 가이드라인의 핵심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가이드라인은 생성형 AI의 특성에 맞춰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출력 텍스트의 임상적 적합성 평가. 문장이 아니라 임상 판단의 정확도를 봅니다. 둘째, 환각 관리 체계. 환각을 제로로 만드는 게 아니라 환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걸러내는지다 봅니다. 셋째, 사후 시장 감시 계획. 승인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능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갖췄는지를 봅니다. 저는 참석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가 FDA의 기존 틀에는 없는 것들입니다. 한국은 생성형 AI에 맞는 새로운 심사 철학을 만든 겁니다. 메이오 클리닉 임상 교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모건 씨, 그 가이드라인 전문이 영어로 공개되어 있습니까? 질문의 형태를 한 관심 표명이었습니다. 한국식약처 홈페이지에 영문 버전이 있습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적었습니다. 밀러가 그 장면을 봤습니다. 미국 최고 병원의 교수가 한국식약처 자료를 찾아보겠다고 메모하는 광경. 밀러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밀러 씨가 말씀하신 임상 규모의 문제. 저는 다시 밀러를 향했습니다. 1050건이 적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FDA 기존 기준으로는 적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가이드라인은 임상 규모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임상 설계의 질로 판단합니다. 블라인드 테스트, 다기관 임상, 전문의 교차 평가, 1050건이지만 설계의 엄밀함은 FDA가 요구하는 수만 건짜리 단수량적 연구보다 오히려 높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한 박자 쉬었습니다. FDA가 양으로 접근하는 동안 한국은 질로 접근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FDA는 0건이고 한국은 1건입니다. 밀러의 파타고니아 조끼 지퍼가 올라갔다 내려갔습니다. 무의식적인 동작이었습니다.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반박할 논리를 찾고 있었지만 아까처럼 즉각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르쿠스 베버가 펜을 멈추고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독일인 특유의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눈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관찰에서 평가로 넘어가는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꺼내지 않은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건 진짜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사회자가 15분 휴식을 선언했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K스트리트의 오후 햇살이 복도 끝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빌딩 숲이 보였고 먼 곳에 워싱턴 기념탑의 하얀 첨탑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 머신 앞에 서서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계가 윙하고 돌아가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종이컵을 쥐고서야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모건 씨. 에밀리 박이 종이컵 2개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하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직 핵심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습니다. 핵심이 뭔데? 에밀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숫자랑 가이드라인은 중요하죠. 근데 내가 서울대병원에서 진짜 놀란 건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 판독실에서 매일 200건을 읽는 의사들이 왜 AI를 만들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면 이 방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저는 에밀리를 바라봤습니다. 존스 호킨스 펠로우 출신이 서울대병원에서 충격받은 이야기. 저도 같은 걸 봤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도 반대편에서 밀러가 전화통화를 하며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까 회의실에서의 여유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마를 손으로 짚고 있었고 파타고니아 조끼 지퍼를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다 마시고 종이컵을 구겼습니다.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밀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을 이야기를 꺼낼 참이었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는 밀러의 발언에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를 기다리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밀러는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아까와 달리 등받이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상체를 세운 채 양손을 테이블 위에 모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세를 알아봤습니다. 수비 태세. 하지만 아직 항복은 아닌 자세. 지금까지 우리는 순빛 AI 한 것만 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의료 AI는 한 회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국 의료 AI 생태계 전체입니다.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식약처가 지금까지 허가한 AI 의료기기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549건입니다. 숫자가 화면에 크게 떴습니다. 인구 5,100만 명의 나라에서 549건입니다. 인구 대비로 따지면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왜 한국에서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었는가? 저는 한 발짝 물러서서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AI 의료기기를 만들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데이터입니다. 수십만 건의 의료 영상, 진단 기록, 처방 데이터가 표준화되어 있어야 AI를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데이터를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백 개의 보험사, 수천 개의 병원이 각자 다른 포맷으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한 곳으로 모으는 데만 몇 년이 걸립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건강보험이 단일 체계입니다. 전 국민 5,100만 명의 의료 데이터가 하나의 시스템 안에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이건 AI 학습 데이터로서 세계 최적의 환경입니다. 549건이 우연히 나온 게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549건은 한두 회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누닛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유방암 AI 진단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 기업입니다. 이 회사의 흉부 엑스레이 AI는 이미 미국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유럽 CE 마크도 획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누닛은 올해 뉴질랜드의 의료 AI 기업 볼파라를 인수했습니다. 한국 의료 AI 기업이 선진국 기업을 사들인 겁니다. 기술을 사는 나라에서 기술을 사는 회사를 사는 나라가 된 겁니다. 존스 호킨스 교수가 펜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뷰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어갔습니다. 2018년에 한국 최초로 AI 의료기기 승인을 받은 회사입니다. 지금은 심정지 예측 AI를 개발했습니다. 환자의 활력 징후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심정지를 최대 24시간 전에 예측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미국 FDA에서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됐습니다. FDA가 이건 빨리 심사하겠다고 직접 손을 든 겁니다. 한국 기업의 기술을 미국이 빨리 쓰고 싶다는 뜻입니다. 저는 세 번째 회사를 꺼냈습니다. 메디컬 AI, 심전도 AI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미국 심장학회에서 최초의 글로벌 디지털 헬스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가 전 세계 수천 개 기업 중에서 한국 스타트업을 뽑은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스마트워치로 심부전을 진단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인허가 받았습니다. 손목에 차는 시계가 심장질환을 잡아내는 시대가 열린 건데 그걸 가장 먼저 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밀러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끼어들었습니다. 내수에서 잘하는 거랑 글로벌 시장은 다릅니다. 한국 안에서 549건을 승인해봐야 미국 시장에서 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의료기기 시장의 40%는 미국입니다. FDA 승인 없이는 글로벌 플레이어가 될 수 없습니다. 날카로운 반격이었습니다. 미국 시장의 벽, 이건 사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 시장이 40%인 건 맞습니다. FDA 승인이 중요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밀러 씨,
제가 방금 말씀드린 회사들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루딕, FDA 승인 완료. 뷰노, FDA 혁신 의료기기 지정. 메디컬 AI, 미국 심장학회 수상. 이 회사들은 이미 미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수에서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 기술을 만들고 한국에서 먼저 승인받고 그 실적을 들고 미국에 들어오는 겁니다. 한국 식약처 승인이 FDA 진출의 발판이 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저는 마지막 숫자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이 얼마나 큰지 보시겠습니까? 글로벌 AI 헬스케어 시장 규모 올해 560억 러입니다. 2034년 전망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조 300살러입니다. 8년 만에 20배, 연평균 성장률 44%, 1조 달러 시장의 규칙을 먼저 쓴 나라가 한국입니다. 밀러의 입술이 한 번 다물렸습니다. 반박하려다가 멈춘 동작이었습니다. 마르쿠스 베버가 펜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팔짱을 꼈습니다. 더 이상 적을 게 아니라 판단할 단계에 들어왔다는 몸짓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이제부터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앉아서 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이 무엇을 했는지를 봤습니다. 세계 최초 가이드라인, 세계 최초 승인, 549건의 AI 의료기기, FDA에 진출한 기업들. 이번에는 시야를 더 넓히겠습니다. 한국이 의료 AI의 규칙을 먼저 쓰면 세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도미노 시나리오를 돌려보겠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마커를 집어들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단계, 저는 첫 줄을 썼습니다. 표준의 씨앗입니다. 의료 규제에는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먼저 기준을 만든 나라의 기준이 글로벌 표준의 출발점이 된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처음부터 새로 만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작동하는 기준이 있으면 그걸 참고합니다. FDA가 지난 50년간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의료기기 규제의 글로벌 표준은 사실상 FDA가 썼습니다. 그런데 생성형 AI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FDA가 아직 기준을 못 만들었습니다. 이 빈자리를 한국이 먼저 채운 겁니다. 한국의 가이드라인이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참고 자료가 된 겁니다. 2단계, 저는 두 번째 줄을 썼습니다. 한국 승인 제품의 해외 진출입니다. 순빛 AI가 한국에서 세계 최초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회사가 다음에 할 일이 뭐겠습니까? 동남아, 중동, 남미로 나갑니다. 이 지역의 규제 당국은 FDA 기준이든 EU 기준이든 선진국의 기준을 참고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생성형 AI에 관해서는 FDA 기준도 EU 기준도 없습니다. 유일한 참고 자료가 한국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입니다. 한국에서 승인받은 제품이 한국 기준을 들고 동남아에 가면 그 기준이 사실상 그 나라의 기준이 됩니다. 한국의 규칙이 아시아 전체로 퍼지는 겁니다. 마르쿠스 베버가 팔짱을 풀고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유럽 규제 전문가로서 이 시나리오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세 번째 줄로 넘어갔습니다. 3단계, FDA의 역전입니다. 이 말에 밀러의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FDA가 뒤늦게 생성형 AI 심사 기준을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는 선행 사례가 뭐겠습니까? 한국입니다. 한국의 가이드라인, 한국의 임상설계, 한국의 승인 사례. FDA가 기준을 만들 때 한국 식약처를 벤치마킹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참석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50년간 세계가 FDA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생성형 AI 분야에서는 FDA가 한국을 참고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역전입니다. 학생이 교과서를 쓰게 된 겁니다. FDA 현직 담당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불쾌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조직이 처한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밀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지나친 비약입니다. FDA가 한국을 벤치마킹한다고요? FDA는 독자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한국의 선례를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벤치마킹이 아니라 검토입니다. 날카로운 반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까와 달리 목소리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반박이라기보다 항변에 가까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벤치마킹이라는 표현이 과할 수 있습니다. 검토라고 하시죠. 그런데 밀러 씨, 검토의 결과가 뭡니까? 한국의 가이드라인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FDA는 비슷한 구조를 채택하게 됩니다. 이름이 벤치마킹이든 검토든 결과는 같습니다. 한국이 먼저 쓴 규칙 위에서 FDA가 자기 버전을 만드는 겁니다.
4단계. 저는 마지막 줄을 썼습니다. 룰메이커의 탄생입니다. 화이트보드에 큰 글씨로 숫자를 적었습니다. 글로벌 AI 헬스케어 시장 2026년 560억 러, 2034년 1조 312억 내, 8년 만에 20배, 연평균 성장률 44%. 이 1조 달러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술이 아닙니다. 규칙입니다. 기술은 따라잡을 수 있지만 규칙은 먼저 쓴 사람이 주도권을 갖습니다. USB 표준을 누가 만들었는지, 인터넷 프로토콜을 누가 설계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표준을 쓴 자가 시장을 지배합니다. 저는 마커를 내려놓았습니다. 의료 AI에서 그 표준을 처음 쓴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FDA를 따라가는 학생이 아닙니다. 교과서를 쓰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정지했습니다. 에어컨이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5초를 세었습니다. 10초, 15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밀러는 테슬라 차키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파타고니아 조끼의 지퍼는 완전히 올라간 채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올렸다 내렸다 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갈 곳을 잃은 겁니다. FDA 현직 담당관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적을 것이 없다는 듯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방의 머리는 설득됐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아직이라는 것을. 숫자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마지막 벽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에서 돌아서서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커를 내려놓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이제부터 할 이야기는 슬라이드에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서울대병원 방문 마지막 날 저녁이었습니다. 공식 일정은 전부 끝났고 저는 다음 날 아침 인천에서 워싱턴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영상의학과 판독실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들렀는데 안에 아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한 전문의가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를 안내해준 영상의학과 부교수였습니다. 40대 초반, 안경 너머로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커피잔이 5개 놓여 있었습니다. 아침에 3잔이었는데 2잔이 더 늘어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아직 퇴근을 안 하신 겁니까?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판독이 아직 안 끝났어요. 230건 중에 40건 남았습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230건이요? 하루에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평균이에요. 저는 그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하루 평균 판독량은 50건에서 80건 사이입니다. 한국은 230건, 3배에서 4배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점심은 드셨습니까?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오늘은 못 먹었네요. 어제도 못 먹었고. 담담한 말투였습니다.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판독실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미국이었으면 진작 파업하거나 이직했을 겁니다. 그 전문의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환자가 기다리니까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엑스레이 하나를 찍으면 환자는 결과를 기다립니다. 보호자도 기다립니다. 저 복도에 앉아서 혹시 암은 아닐까? 혹시 큰 병은 아닐까? 가슴을 졸이며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한 건이라도 더 빨리 읽으면 그 사람이 1시간이라도 빨리 불안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의 눈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젖어 있었습니다. 230건이 많은 건 알아요. 체력적으로 한계인 것도 알아요. 그런데 밖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먼저 퇴근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제야 한국 의료 AI가 왜 이 속도로 발전했는지 이해했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30건을 하루에 읽으면서 점심도 못 먹는 의사들이 AI를 필요로 한 겁니다. AI가 판독 초안을 만들어주면 전문의는 확인만 하면 됩니다. 230건에 걸리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점심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아이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에 퇴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도에서 가슴을 졸이며 기다리는 환자가 1시간 더 빨리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포럼 참석자들을 바라봤습니다.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겨우 이어갔습니다. 저는 20년간 의료 AI를 규제의 관점에서만 봤습니다. 안전한가? 정확한가? 기준에 맞는가? 하지만 서울대병원 판독실에서 밤 9시에 커피 5잔째를 마시며 엑스레이를 읽고 있는 의사를 보고 처음으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는 한 박자 쉬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AI는 실리콘밸리의 투자 논리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환자를 기다리게 할 수 없다는 의사들의 절박함에서 태어난 겁니다. 549건의 AI 의료기기 뒤에는 549가지 기술이 아니라 하루 230건을 읽으면서도 한 건이라도 더 빨리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에밀리를 바라봤습니다. 에밀리가 복도에서 말했던 것이 이거였습니다. 숫자랑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그 판독실에서 매일 200건을 읽는 의사들이 왜 AI를 만들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면 분위기가 달라질 거라고 했던 말. 에밀리의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존스 호킨스에서 펠로우를 했던 사람이 서울대병원에서 본 것. 같은 의사인데 환경이 이렇게 다른 현실. 그녀는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회의실 맨 뒤에 앉아있던 메이오 클리닉 교수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의사니까요. 환자를 기다리게 할 수 없다는 그 한마디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르쿠스 베버의 펜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적는 걸 멈춘 게 아니라 적을 수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밀러는 파타고니아 조끼의 지퍼에서 손을 뗐습니다. 테슬라 차키도 만지지 않았습니다. 두 손이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투자 논리로 의료 AI를 봐온 사람이 판독실 커피 5잔의 무게 앞에서 손을 내려놓은 겁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10초, 15초. 회의실 천장의 형광등이 윙하고 울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침묵을 깬 건 마르쿠스 베버였습니다. WHO 디지털 헬스 이노베이션 팀의 선임 연구관, 포럼 내내 펜을 놀리며 노트에 무언가를 적고 팔짱을 끼고 한 번도 발언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독일인 특유의 정밀한 관찰자.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모건 씨, 베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독일식 영어 특유의 정확한 발음이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베버에게로 쏠렸습니다. 밀러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유럽 EMA의 규제 프레임워크 안에서 15년간 일해왔습니다. EU의 AI법도 MDR 의료기기 규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를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한 박자 쉬었습니다. 유럽도 생성형 AI 의료기기에 관해서는 한국보다 뒤처져 있습니다. 한국의 가이드라인을 벤치마킹해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의 공기가 갈라졌습니다. 밀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WHO 연구관이 공개적으로 한국을 인정한 겁니다. 이건 개인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WHO라는 이름이 붙은 발언이었습니다. 베버가 말을 이었습니다. 모건 씨가 보여주신 한국의 접근법, 특히 임상적 결과 기반 평가와 환각 관리 시스템은 유럽이 참고할 만한 모델입니다. 저는 제네바로 돌아가서 이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밀러의 턱 근육이 움직였습니다.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국제기구 전문가가 공개적으로 한국 편을 든 겁니다. 메이오 클리닉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았지만 목소리에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밀러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FDA의 신중함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중함과 정체는 다릅니다. 2년째 기준을 못 만들고 있는 건 신중함이 아니라 정체입니다. 그 사이에 환자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판독실에서 밤 9시까지 엑스레이를 읽는 의사들이 있다면 미국에도 비슷한 상황의 의사들이 있습니다. AI가 도울 수 있는데 규제가 막고 있는 겁니다. 그는 밀러를 바라봤습니다. 신중함이 환자를 해치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 밀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베버가 등을 돌렸고 메이오 클리닉 교수가 칼을 꽂았고 이 방의 공기가 완전히 기울었다는 걸 그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던질 때였습니다. 밀러 씨,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에 당신이 말씀하셨죠. 한국이 먼저 승인한 건 칭찬할 일이 아니라고. 기준이 낮아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의료는 결국 FDA가 결정한다고. 밀러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차키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조끼 지퍼는 올라간 채 멈춰 있었고 아까의 비스듬한 미소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FDA가 1,450건의 AI 의료기기를 승인하는 동안 생성형 AI는 0건이었습니다. 한국 식약처가 세계 최초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세계 최초로 승인을 냈습니다. 기준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기준을 먼저 만든 겁니다. 저는 한 박자 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실리콘밸리의 투자 논리가 아닙니다. 밤 9시에 판독실에 앉아서 230건째 엑스레이를 읽으면서도 환자가 기다리니까 퇴근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의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의료 AI는 돈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절박함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절박함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규제를, 세계 최초의 가이드라인을, 세계 최초의 승인을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참석자 전원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의료 AI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 누가 더 큰 시장을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먼저 규칙을 썼느냐입니다. 그 규칙을 먼저 쓴 나라가 한국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고요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5초가 지났습니다. 10초, 15초. 밀러는 천천히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오른손으로 파타고니아 조끼의 지퍼를 잡았습니다. 올리지도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왼손으로 테슬라 차키를 집어 조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까까지 테이블 위에서 과시하듯 돌리던 그 차키를 주머니 안으로 밀어 넣은 겁니다. 아무 말 없이. 의료는 결국 FDA가 결정한다고 말해온 사람이 FDA가 0건이라는 숫자 앞에서 입을 닫았습니다. 사회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석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베버가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손이 단단했습니다. 좋은 발표였습니다, 모건 씨. 제네바에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에밀리도 다가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악수만 했습니다.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존스 호킨스 출신이 서울대병원 판독실에서 본 것, 그 무게를 공유하는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밀러는 이미 회의실을 나간 뒤였습니다.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않고 테이블 위에는 종이컵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커피가 식은 채로.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워싱턴의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K 스트리트의 빌딩 사이로 석양빛이 길게 내려앉았고 먼 곳에 링컨 기념관의 하얀 윤곽이 노을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었습니다. 차를 부를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많은 것들로 차 있었습니다. 밀러의 침묵, 베버의 악수, 테이블 위에 남겨진 식은 커피, 에밀리의 젖은 눈, 그리고 한 달 전 서울대병원 판독실에서 밤 9시에 커피 5잔째를 마시며 말했던 그 전문의의 목소리. 환자가 기다리니까요. 그 문장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의료 AI의 역사에서 미국은 항상 첫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 AI 의료기기 승인도, 첫 번째 디지털 헬스 가이드라인도, 첫 번째 규제 프레임워크도 전부 FDA가 만들었습니다. 50년간 세계는 FDA를 따랐습니다. 그게 제가 20년간 살아온 세계의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생성형 AI 앞에서 그 질서가 깨졌습니다. FDA가 멈춘 자리를 한국이 먼저 채운 겁니다. 인구 5,100만 명의 나라. GDP 세계 12위, 의료기기 시장 규모로는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나라. 그런데 그 나라가 세계 최초로 생성형 AI 의료기기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세계 최초로 승인을 냈습니다. 549건의 AI 의료기기를 허가했고 그 기업들이 FDA를 뚫고 미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누닛은 뉴질랜드 회사를 인수했고 뷰노는 FDA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됐고 메디컬 AI는 미국 심장학회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학생이 교과서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글로벌 의료 AI 규제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서울에 가기 전 저는 이미 결론을 머릿속에 써놓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승인은 주목할 만하나 글로벌 표준으로의 확장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저는 그 문장을 지웠습니다. 커서를 올려놓고 새로운 문장을 타이핑했습니다. 참조 기준, 한국식약처 생성형 AI 의료기기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 20년 경력에서 처음으로 FDA가 아닌 나라의 기준을 공식 보고서의 참조 기준으로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엔터를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저는 워싱턴의 밤을 바라보며 서울의 밤을 떠올렸습니다. 판독실의 푸르스름한 형광등 불빛, 모니터 앞에서 230건째 엑스레이를 읽고 있던 전문의의 충혈된 눈, 점심을 못 먹었다고 담담하게 말하던 목소리, 환자가 기다리니까 퇴근할 수 없다고 했던 그 한마디, 549건의 AI 의료기기는 그 한마디에서 시작된 겁니다. 한 건이라도 더 빨리, 한 명이라도 더 빨리.
한 달 뒤 업계 뉴스레터에 짧은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밀러의 벤처캐피탈이 한국 의료 AI 스타트업 두 곳에 대한 투자 검토를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의료는 결국 FDA가 결정한다고 했던 사람이 한국에 돈을 넣기 시작한 겁니다. 기사에 밀러의 코멘트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투자 결정이 어떤 말보다 큰 인정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의료 AI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 누가 더 큰 시장을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먼저 규칙을 썼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먼저 쓴 나라는 한국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대병원 판독실에는 불이 켜져 있을 겁니다. 밤 9시에도 10시에도 마지막 한 건이 끝날 때까지 환자가 기다리니까 그 한마디가 세계 최초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세계 최초의 승인을 만들었고 의료 AI의 교과서를 쓰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한국 의료 AI입니다. 그게 한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지, 우리의 의사들과 연구자들이 무엇을 만들어 왔는지 더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